지금부터 2022년도 보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강정화입니다. 1주차 첫 번째 강의는 노백헌 정제규의 강우지역 내 노사학 확산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87년 지리산 유람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1887년은 그의 나이 45세 때입니다. 노백헌 정제규는 경상우도 지역에 노사학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노사 기정진 선생의 직전 문인입니다. 그가 경상우도 지역에서 후발주자였던 이 노사학파를 결집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1887년 45세 되던 해에 지리산 유람을 감행합니다. 그가 추진한 그 지리산 유람에 내포된 그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옵니다만 강우지역, 강우학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소한 분들이 계시지 싶은데요. 그 강우 또는 강우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이 계신 위쪽 지역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봤을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지역, 그러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합천, 함안, 의령, 그리고 산청, 함양, 하동 이런 일대를 중심으로 낙동강 오른쪽 지역, 조선전기로 치면은 남명조식의 학문이 이 일대에 펴져 있는 그 일대를 일컬어서 낙동강 오른쪽 지역이다 라고 해서 강우 혹은 또 경상우도 지역, 더 넓게 하면 영남우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강우 지역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을 일컬어 강우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을 강우학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낙동강의 왼쪽 지역, 대구,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왼쪽 지역은 퇴계 이황의 학문이 기반이 되겠지요. 그쪽 지역은 강좌 지역, 경상 강좌, 영남 강좌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도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그 지역에서 강좌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을 강좌학자, 강좌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의의 주제에 해당되는 노백헌 정제규 선생은 합천지역에서 태어나 경상우도 지역에서 호남의 노사학을 확산시키고 계승시킨 대표적 인물입니다. 노백헌 선생의 그 1887년에 지리산 유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노백헌 선생이 활동했던 19세기 후반 1887년이니 1800년대 후반이 되겠지요. 그때 강우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학술 동향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우 지역은 남명학의 본산입니다. 인조반정으로 북인 정권이 몰락하면서 그 이후 200년이 넘도록 남명학파는 쇠퇴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인자의 난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신난이 1728년에 일어납니다. 그 난에 거창지역의 동계 정원의 현손이었던 정희량이 핵심 인물로 관여하게 되면서
그 이후 남명학파는 없어졌다고 평가될 정도로 쇠퇴합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강우 지역에서 남명학파 또는 남명학연원가에서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문중전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었는데 1728년 무신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문중전향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남짓 동안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강우 지역에서 다시 학문의 융성기가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해 부사로 온 허전에 의해서 성제학파가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요. 이어 이진상, 퇴계 쪽을 이은 이진상의 한주학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의 그 기정진생의 그 노사학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 강우 지역에서는 인물이 없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활동이나 인물 면에서도 굉장히 쇠퇴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기라성 같은 진짜 인물들이 이쪽 지역 강우 지역에서 나타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시기 강우 지역에서 지식인들에게서 일어나는 활동은 당색도 학맥도 크게 외골수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걸 초월한 교유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가 위태로웠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강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강우학자들은 지역의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책무와 역할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지역의 선현인 남명정신을 개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됩니다. 그 중심에 노백헌 정재규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노백헌 선생의 그 유람, 지리산 유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백헌 선생은 1843년에 태어나서 69세를 사셨습니다. 1911년에 세상을 뜨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백헌 선생의 삶은 22세 때 노사 선생의 문화에 입문하고 난 이후부터 몰년까지로 보면 45세가 되는 1887년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22세 때 입문을 했으면 45세 때에 지리산 유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3년 내지 24년 전후가 되겠죠. 그리고 69세에 세상을 떴으니 그 뒤에도 46세부터 하면 얼추 23년 4년이 됩니다.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노백헌 선생의 삶은 좀 다르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노백헌 선생의 삶은 노사학의 확산과 후학들에게 제대로 개성시켜주는, 노사학을 제대로 개성시켜주는 것을 책무로 여기고 이걸 위해서 일관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지점, 분기점이 된 게 저는 이 45세의 지리산 유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문학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그가 일관해온 그 노사학의 확산과 제대로 된 개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46세 이후 69세로 세상을 뜨기까지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개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45세 요 지리산 유람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유람이 왜 45세 1887년이었나 46세도 아니고 45세 때에 이 유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게 뭘까 라는 걸 찾아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45세 이전까지 노베큰 선생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8년 전인 1879년 37세 때에 스승인 노사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 떠자마자 노사집 간행을 시작하죠. 초상중에 원고 모집하고 이듬해 교감하고 그 이듬해인 1881년에 간행을 합니다. 끝나자마자 물론 동시에 후반부에 진행이 됩니다만 끝나자마자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문답했던 단문유편 간행도 시작을 합니다. 이건 시일이 좀 걸리지요. 분량이 많았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1887년 1월에 마지막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동시에 강회도 추진이 되지요. 1887년 1월에 단문유편 노사집 간행하고 단문유편 했을 때 사실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이렇게 빨리 문집과 저수를 간행한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천 황현도 이거는 건세기에 없던 일이다 라고 칭송했던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887년 1월에 단문유편의 마지막 교감을 끝내고 그해 3월에 산청 회계산 지곡사에서 강회가 있었습니다. 이 강회는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럼 1월에 교감을 끝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단문유편 교감 출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교감에 참여했던 그 기라성 같은 노베큰의 문인들 포함한 강우 지역에서의 노사학파의 핵심 인물들이 2달 뒤에 이루어지는 그 지곡사 강회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곡사 강회를 그들 중심으로 끌어가지요. 기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리산 유람이 일어나기 이태 전에 1885년에 노사의 직전문화에 김석구는 정말 차지하는 입지가 크지요.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노베큰 선생의 심적 부담이나 책무, 의무, 역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압감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산 유람이 일어나는 그 한 해 전에 노사학파가 아닌 그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성제학파와 한주학파의 두 수장인 허전과 이진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들 학파 안에서도 각각 스승의 문집 간행과 기타 저술들을 출간한다고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1887년에도 지속되고 있었죠. 이 강우 지역 내에서 또는 노사학파 내에서 이런 여러 분주한 이런 소용돌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188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저술자급 단문유편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어떤 것이 완가는 아니더라도 1차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일명 단합회 같은 걸 하는 게 보통이지요. 노베큰 선생도 1887년에 강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지리산 유람을 감행합니다. 그럼 그 노베큰 선생이 추진한 지리산 유람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7년 8월 18일에 시작을 해서 28일까지 열흘간 이루어집니다. 주요 코스는 지금 이렇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리산 유람의 코스상으로 봤을 때 크게 노베큰 선생의 유람 코스는 합천 본가에서 출발을 해서 산청으로 가서 대원사 들러서 천왕봉으로 올랐다가 덕산으로 내려와서 귀가하는 일정입니다. 지리산 유람 코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했던 사람은 최승민이나 산석 김현옥과 같은 10여 명의 노사학파였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노베큰 선생이 기록을 하는데 유람록이라고 그러죠. 두류록이라고 하는 유람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이 지리산을 오르고 남긴 기록을 지리산 유람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100편 좀 넘는 분량이 발굴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 100여 편에 들어있는 지리산 유람로를 지도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핵심은 여기 천왕봉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올라가더라도 메인은 천왕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6개의 지리산 유람로는 동시에 개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노베큰 선생이 올라갔던 이 대원사 길은 1800년대 들어와야 지식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노베큰 선생의 일행이 1887년에 올라갔던 대원사에서 중봉을 거쳐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당대에 유행하던 지리산 코스였습니다. 대원사 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남명의 유적지 덕산을 거쳐서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서 중봉을 거쳐서 천왕봉을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건 19세기 중반 이후에 가장 곽광받던 지리산 유람 코스였습니다. 노베큰 선생은 그 코스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노베큰 집에는 노베큰의 유람이 많이 포착됩니다. 대체로 그 외에 대체로 다른 유람들은 어떤 일정이 있어서 가다가 들러서 가게 되고 유람하게 되고 기록을 남긴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해 1887년 8월에 그가 주도해서 추진한 이 지리산 유람은 거의 수많은 유람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노베큰의 지리산 유람이 지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지리산 유람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그의 지리산 유람 이전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9세기 이전의 지리산 유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전체 지리산 유람은 1400년대에 처음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100여 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7할 이상은, 70% 이상은 1800년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말은 1800년대 이후에 지리산 유람이 많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1800년대, 1887년에 노베큰의 유람이 있었다면 노베큰의 유람 말고도 그 당대에 유람이 많았다는 게 됩니다. 그럼 19세기 이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그 유람의 특징과 노베큰의 유람의 특징이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면 그의 유람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지리산 유람의 특징은요, 규모가 작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산행이라는 것은 숙박과 음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유람록의 기록이, 이름이 기록되는 메인 그 유람자는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많아야 한 대여섯, 적게는 한두 명,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남명조식의 유두류록에 보면 참여한 사람들은 한 40~50명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의 유람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많아야 한 대여섯 됩니다. 그리고 일정이 짧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면 5일 내지 6일이고 짧으면 2일 내지 3일, 물론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의 영산이자 영호남 지역의 명산인 지리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산에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사람이 조선시대의 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와서 하산한 이후에 결국은 관직에 나아가서 치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산에 올라가서 표현하는 감회들이 국토인식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만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선비의식 또는 사의식을 표출해내는 게 많습니다. 전왕봉 꼭대기에 서면 백두에서부터 쭉 산맥을 훑어서 마치 지도를 보고 그 현장에서 보이듯이 쭉 훑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유람, 지리산 유람의 특징, 노베큰의 유람이 아닌 그 외의 유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들은 올라가면 보통은 지리산 유람을 간 사람들은 바위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내려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많이 새겨봐야 한 대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즉 19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 적게는 30명, 20명, 30명, 많게는 한 50명까지 새깁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똑같은 산을 올라갔는데 왜 길어질까 하시겠지만 산을 올라가는 그 산 밑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저기 많이 둘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일 인물의 반복 유람이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유람에 끼어서 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유람을 진행하게 되면 부른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추진할 때에 거기에 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이죠. 황맥과 당색을 초월한 유람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것도 유자들이다 보니까 가다가 향음주례를 행하고 가항회도 행합니다. 산행에서 향음주례와 가항회를 행하는 것은 1800년대 넘어가야 나옵니다. 지리산을 가는 산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보다는 함께 가는 사람들 간의 회합이나 교류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87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똑같은 대원사 코스로 이루어지던 그 8월에 이루어졌던 두 번의 지리산 유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유람입니다. 그게 1877년에 그 곽종석과 부산 허유와 김진호 하면서 그 당시에 강우 지역에 많은 강우학자들이 모여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역시 대원사를 거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산행을 추진합니다. 황맥이나 당색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일주일 뒤에 성주에 있던 이진상이 만성박치복을 찾아오면서 유람을 가자고 청합니다. 그때 또 앞에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에 올랐던 멤버들이 얼추 다 참여해서 똑같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백근 선생은 이 둘 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허유와 이런 박치복 이런 분들이 청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35세 때인데 이때가 그해 4월에 1877년 4월에 그 스승 최유윤 그 스승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그해 5월에는 부인 그 여양진 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1887년에 유람을 주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노베큰의 이 유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9세기 이전의 유람과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19세기 이후 유람과의 차별성을 보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유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례로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지금 첫 구절이 공자께서 태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후학들은 어찌했을까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백근 선생이 쓴 두류록의 맨 첫 구절입니다. 유람록은요, 유람이 보편적인 특징이 있듯이 유람록을 쓰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등태산 소천하.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올려다 봤더니 태산이 너무 높다 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정작 태산에 올라가 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라는 등태산 소천하. 학문하는 그 과정에서 성취해가는 그런 깊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흔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람을 떠나는 1887년 봄에 노백근 선생이 꿈을 꾸는데 8년 전에 돌아가신 노사 선생이 나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께서 태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후학들은 어찌했을까? 너무 놀라서, 정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람록 안에 보면은 너무 꿈도 생생하고 그 느낌이 우리가 쎄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산석 그 김현옥에게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현옥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가 유람록 앞부분에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왜 선생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다가
내가 조금씩 쌓아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망령되게 너무 고온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나를 깨우쳐 주려고 꿈에 나타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람록의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유람록 100여 편을 번역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제가 주도를 같이 해왔습니다만 이런 유람록은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베큰이 한 표현입니다. 대체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왕봉 꼭대기에 올랐으면 국토에 대한 인식들을 대체로 표현합니다. 백두에서부터 산맥을 따라 쭉 훑어 내려오면서 제남단에 있는 지리산까지를 쭉 훑어서 내려오고 남해 앞바다를 통해서 임진난 이후의 유람자들은 이순신의 활약을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노베크는 산에 올라가서 천왕봉 꼭대기에 서서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서서는 여타의 언급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머리를 들어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니 이 서석산이 보이고 몽성산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만 보이는데도 마치 스승을 우러르듯이 이 자신의 용모를 이렇게 단정히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몽선산은요, 지금 고산서원이 있는 그 장성의 주산이죠. 그리고 서석산은 노사선생의 부친의 그 묘소가 있는 데죠. 이 노사선생도 너무 연로해가지고 성묘 못 갈 때에는 그 담대원에서 이렇게 서석산이 보이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묘소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그 마음을 지녔다고 그러죠. 이거는 100여 편의 유람록 중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천왕봉 꼭대기에서 천왕봉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유일한 유람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올봄에 자기 꿈에 선생이 자기한테 와서 한 말이 아마 오늘 내가 이 산에 오를 조짐이었나 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람록의 맨 마지막에 내려와서는 내가 지금에서야 다 내려와서 산을 다 유람하고 내려오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스승이 왜 꿈속에 와서, 그러니까 나에게 꿈속에 와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신 그 뜻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는 말로 유람록을 마칩니다. 이 유람록 맨 마지막 말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스승인 노사에서 시작해서 스승인 노사로 끝나는 그런 유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리산행은 스승 기정진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유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유람 경로와 동행인을 통한 차별화입니다. 그 1887년 8월에 노베컨과 함께 지리산행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것도 있고 뒤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그려진 거는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람하는 도중에 그 일행이 무리를 지어서 찾아가서 들러서 하루 내지는 혹은 당일치기라도 들러서 만나서 회합을 하고 교유를 다진 인물들입니다. 거주지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산청이나 단성이나 하동이나 요런 그 곳입니다. 강우 지역에서 그 노사학은요, 분포가 많이 넓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산청이나 하동이나 진주, 단성 뭐 요런 지역입니다. 주로 일두 정여창의 그 하동 정시나 그 산청의 그 여흥민씨 그가 초창기에 노사 계열이었다면 이후 노백헌이나 그 최승민, 조성가 이런 분들이 합류되면서 초계정씨, 조성가의 하만조씨, 최승민의 전주 최씨 뭐 이런 그 문중이 노사학파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우리 기타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백헌의 문인들 중에 주로 안동권씨, 단성과 신안 일대의 안동권씨, 성산 이씨, 전주 이씨 이런 문인들이 주로 노사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노백헌이 1887년 8월에 추진한 이 지리산 유람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항맥이나 당색을 초월한 그런 유람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노사학파만으로 구성된 유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 그들만의 단합대 같은 그런 산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단합대회였다라는 단합을 위한 회합하는 산행이었다라는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유람로입니다. 지금 산청이고 여기 삼가죠. 그럼 출발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옵니다. 밑으로 바로 와서 단성으로 와서 덕산으로 들어가서 대원사 쪽으로 올라가서 천왕봉을 갔다가 다시 대원사 쪽으로 해서 덕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에 대원사 코스가 뚫리면서 대부분은 남명의 유적지를 거쳐서 대원사로 갔다가 천왕봉 거쳐서 내려오는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노백헌은 일부러 산청으로 가서 여흥민시가를 들러서 돌아서 장항동으로 해서 대원사 올라갔다가 다시 남명의 유적지 찾아서 덕산으로 오더라도 바로는 짧은 코스가 아니라 대포 들르고 입석 갔다가 수월리 갔다가 다 둘러서 귀가하는 그런 일정을 찾아갑니다. 그건 참여하지 못한 노사학파 관련된 인물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교유하고 회합하는 그런 의도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 보아 노백헌 유람의 의미는 뭐냐? 학파의 결속과 학문적 점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구절은요. 천왕봉에 올라서서 물론 올라가기 전에도 노백헌의 두류록에 보면 계속 스스로에게 물음을 남깁니다. 그 스승이 꿈에서 찾아와서 스승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유람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까 했던 그런 말들 뒤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못난 제자는 지금 산에 올라 과연 뭘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산에 올랐던가? 무엇 때문에 산에 올랐던가? 계속 물음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람로 끝에 가면 내가 유람하면 느낀 점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장문의 글은
그 코스대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열흘간 했던 그 일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그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면서 한껏 하고 들떠 있고요. 그리고 일정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중봉 가서는 이게 천왕봉인 줄 착각해가지고 마치 중봉에서 천왕봉에서의 감회를 느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가 천왕봉이 아니었고 천왕봉은 저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문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를 내려와서 스스로를 체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장문의 말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그것만 똑 떼어내도 한편의 권학문이다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글입니다. 두리록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리록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커다란 바위는 아주 작은 돌이 쌓인 것이고 한 길이나 한 발의 길이도 한치 한 푼이 쌓여서 된 것이다. 저 스승이 물었던 저 태산처럼 큰 산도 주먹만한 돌이 많이 모여서 된 거다. 스승의 답을 산을 올랐다가 내려와서 찾은 거죠. 그러면서 아래에 있으면서 너무 높은 것만 엿보고 비근한 거 버리고 고운한 것만 쫓는다면은 그거는 도리어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맨 끝에 스승이 맨 처음 시작할 때에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뭘 느꼈냐 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그러면 태산에 오르는 것은 어찌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본인이 유람록을 통해서 써놓았던 것을 동행했던 여러 벗에게 고하니 여러 벗들은 무엇으로 나를 권면할 것인가. 기가 막힌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스승으로 시작해서 스승으로 마무리하되 같이 동행했던 노사학파 벗을 포함한 하구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승전 스승 노사 기정진 선생으로 일관된 유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올랐던 노사학파들 지금까지 스승 사후에 착실하게 준비했지요. 스승이 세상 떠나자마자 문집 간행하고 저술들 만들어내고 강회를 통해서 학문 심화시키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문 또는 문인들을 결집시켜야 될 책무가 있었죠. 그걸 위해서 이 권역에 세거하고 있던 동문과 문인들을 두루두루 유람에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다 내방을 해서 우위를 다지는 일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그 자신이 깨달은 스승의 그 가르침을 동행한 벗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유람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건 노백헌이 본인이 전하는 당부이자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유람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남명추승을 통한 지역 내의 위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그의 유람은 스승 노사에서 시작돼서 스승 노사로 끝나는 유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스승을 거론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노사 학내에 있는 동학들을 검면시키고 있습니다. 유람록이라는 것은 유람자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쓰게 되어 있고 그걸 쓰고 나면 다 돌려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지 않았고 내방하면서 하여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유람록은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못지않게 이 유람록에 스승보다도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은 남명조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는 두류록에 남명과 관련해서 노베크니 말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로 한 10번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00여 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남명을 가장 많이 거론한 유람록입니다. 노베큰 집이 기본적으로 문집에 또 양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문집의 양 속에서도 49권 25책이나 되는데 그 속에서도 남명에 대한 존숭과 이런 그 존모하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강우 지역의 학자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로서 지역의 선대의 대표적인 학자인 남명정신 개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명집도 중간하고요. 각종 남명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에 유적들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가 살았던 그 내룡정, 첨가 내룡정을 정비해서 강학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허유와 또 우리 노백 선생이 특히 그 중심이 되어서 내룡정 강회를 또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원사 코스로 특히 지리산 유람을 갈 때에 덕산에서 남명 유적을 확인하는 들러서 보는 이런 일정은 반드시 끼어서 가는 것, 그리고 유람에서 남명을 많이 거론하는 것, 그 이전 시대보다 많이 거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시 지리산 유람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었습니다. 노백헌 선생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았고요. 노사학파 입장에서 보면, 특히 노백헌 선생 입장에서 보면 이 1887년 유람에서 여느 때보다 이런 남명이라는 대상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강우 지역에서는 좀 기반이 미약했던, 그 이후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미약했던 노사학파이다 보니 나름 학문적 토대를 좀 마련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강우 지역에서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던 남명 추승 작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노백헌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남명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명에 대한 애정과 존모의 마음이 정말 남달랐던 그런 노백헌 선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명에 대해서 보다 많이 거론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지리산행은 강우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사학파의 위상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정말 적이 시적절한 그런 산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산행은 스승 기정진과 남명조식을 중심으로 의도한 유람이었습니다. 그 유람을 통해서 강우 지역 내에서 노사학의 개성과 확산과 개성을 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기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스승이 세상 뜨고 난 뒤에 한 8년 정도를 시간을 투자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각종 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심화를 시켰고요. 어느 정도 강우 지역에서 노사학의 확산을 할 그런 기반은 구축했다고 생각됩니다. 1887년 8월에 있었던 지리산 유람은 그 참여 인물들을 봐서 알겠지만 강우 지역 내에 있는 노사학파의 결속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불과 몇 년 뒤에 1891년 8월에는 영남과 호남의 노사학파가 대규모 회합하는 그런 자리가 구례 화엄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회합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1887년에 이 유람이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강우 지역을 넘어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 많은 지리산 유람의 하나가 아니라 노백헌과 강우 지역의 노사학파에게는 정말 간절하면서도 절실한 염원이 담긴 그런 유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